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비터 스위트, 수전 캔, 비럴 스윗, 불안한 세상을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힘, 파트 3 독서하겠습니다. 죽을 운명에 대한 시인 이사의 심경. 인간이 태어난 것은 시들기 위해서다. 인간이 태어난 것은 시들기 위해서란다. 네가 슬퍼하는 것도 마가릿, 너 자신인 거야. 덧없음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위안이 되고 가스라이팅이 종식된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아이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지평선에서 보는 슬픔은 현실이다. 아이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런 슬픔을 인식한다.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이 두 단어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해주는 말이다. 우리가 현재를 살고 더 쉽게 용서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감사함과 만족을 높이고 스트레스와 분노를 낮추도록 유도해주는 힘도 있다.
지혜의 열쇠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에 대한 의식이다. 어린층과 중년층보다 노년층이 더 낮은 스트레스, 분노, 걱정, 괴로움을 나타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녀와 동료 연구진이 명명한 긍정성 효과가 발견되기도 했다. 성인 초반기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부정성 편향을 나타내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신호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노년층은 긍정적인 것을 주목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대체로 웃는 얼굴에 주목하며 찡그리고 화가 나 있는 얼굴은 무시했다. 처음에 다른 사회과학자들은 연구에서 밝혀진 이런 현상을 노화의 역설로 여기며 의아해했다. 어쨌든 아무리 현명해진다 한들 쇠약해지는 몸으로 사는 일이나 친구들과 가족이 하나둘 세상을 뜨면서 장례식에 가는 날이 많아지는 일은 여전히 즐거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노년층이 더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더 의연함을 가져서 울적한 현실 속에서도 무덤덤한 미소를 더 잘 짓는 것일까? 카스텐슨이 연구한 그룹이 이른바 가장 위대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라 문화적으로 의연함에 잘 길들여져서 그런 게 아닐까? 하지만 자료조사 결과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세대든 베이비부머 세대든 모든 세대에 해당되어 나이 들수록 더 차분해지고 만족감도 커졌다. 카스텐슨은 정말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직감적으로 알았다. 진짜 답은 노년층이 젊은 층보다 훨씬 많이 접하게 되는 감정인 사무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나와의 인터뷰에서 들려준 말처럼 사무침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풍부한 감정이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감정이다. 그리고 행복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이기도 하다. 사무침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 드는 감정 상태이며 대체로 끝이 임박하면서 감정이 충만해지는 소중한 순간에 일어난다. 사랑하는 아이가 빗물 웅덩이에서 물을 튀기며 뛰어노는 모습에 눈물이 울컥할 때는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말로 명확히 설명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생의 이 시기가 언젠가는 끝날 것을, 안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은 때도 지나가는 것을, 우리 모두 결국엔 죽는다는 것을. 저는 이런 인식에 편안해지는 일도 적응이 가능하다고 봐요. 말하자면 정서적 발전인 거죠. 우리는 누구나 이런 감정 상태에 들어설 수 있지만 이런 감정 상태는 노년층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 카스텐스는 그 이유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이라고 가정했다. 젊은 사람들은 살 날들이 무한정 남아있는 줄로 착각한다. 그래서 음미하기보다 탐색하기를 타당하게 여긴다. 가장 가깝고 애틋한 이들에게 시간을 쏟기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정보를 체득하는 것이 현재에 머물기보다는 미래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무침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온다 해도 생활 속 일상과는 무관하게 느껴질 수 있다. 물론 젊은이들의 이런 활동들은 확장적이고 인생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그다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정말로 절감하게 되며 관점이 좁아진다. 그리고 깊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더는 야망과 지위, 남들을 앞서가는 문제에 관심이 쏠리지 않게 된다.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을 사랑과 의미로 채우고 싶어 한다. 자신의 유산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 자체를 음미하게 된다. 노년층의 만족감은 더없이 타당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죽음을 상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생각해낸 현자들과 철학자들도 타당하게 여겨왔다.
당신도 필멸의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자. 당신은 지금이라도 당장 생을 마감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면서 그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당신은 지금이라도 당장 생을 마감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면서 그에 따라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내일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음을 상기하고 아침을 맞을 때마다 다시 잠에 들지 못할 수도 있음을 떠올리라고 권했다. 이 모두에 담긴 의도는 우리가 자신의 삶과 서로서로를 귀한 선물처럼 대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자들의 자세. 나는 카스텐슨의 연구에 대해 곰곰이 짚어나가던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과학자의 옷을 입은 종교적 인물처럼 상상되었다. 이 얘기를 하자 그녀는 깔깔 웃었지만 자신이 랍비가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한 편을 좋아하긴 한다고 말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다.
한 랍비가 어린 소년과 길을 걸어가다가 죽은 새를 보게 된다. 소년이 새는 왜 죽어야 하느냐고 묻는다. 모든 생명체는 죽는단다. 랍비가 설명해준다. 랍비님도요? 소년이 묻는다. 그럼 랍비가 대답해준다. 저도요? 그래. 소년은 슬픈 표정이 된다. 왜요? 소년이 계속 캐묻는다. 죽음이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기 때문이란다. 랍비가 말해준다. 죽음이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기 때문이란다. 나는 카스텐슨에게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좋냐고 물었다. 그녀는 감정에 겨워 목이 메어 말했다. 내 연구 자료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카스텐슨의 연구가 우리 자신의 죽을 운명에 대한 대응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사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이사가 시 속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심경을 담은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자식의 죽음은 세상 모든 심적 고통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일이다. 이사는 집착을 놓는 이상적 상태에 이르려고 안간힘을 썼다. 집착을 놓으려는 이런 자세는 서양의 애도 자세와 아주 대조적으로 느껴진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는 예방적으로 미리 집착을 놓기보다는 죽음을 맞고 나서 집착을 끊으라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쏟았던 마음을 점차 거두라고 조언했다. 감정적 유대를 끊는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프로이트는 애도 작업이라고 이름 붙였다. 컬럼비아 대학교 임상심리학 교수이자 유력 저서 슬픔 뒤에 오는 것들의 저자인 조지 보나노 등의 현대 서양 학자들이 지지하는 최근의 견해에서는 사별의 슬픔을 나눌 때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고난 회복력에 초점을 맞춘다. 보나노에 따르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슬픔을 견디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랑의 상실은 피할 수 없다. 사별을 겪으면 만성적 슬픔이나 정신적 고통으로 오랜 시간 힘들어하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대다수는 우리 생각보다 회복력이 높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랑의 상실은 피할 수 없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랑의 상실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사별을 겪고 나면 오랜 시간 고통스러워하다 힘들게 서서히 회복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여기지만 보나노는 현실이 이보다 더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딸이 죽은 며칠 후에 농담을 하며 웃을 수도 있고 50년이 지난 어느 날 죽은 딸을 떠올리며 흐느낄 수도 있다. 사별 직후에는 행복과 슬픔의 격한 감정 사이로 오가는 것이 보통이다. 작가 차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도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더 뉴요커에 기재한 글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뜻밖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슬픈 와중에도 얼마나 많이 웃게 되는지를. 그 웃음은 우리 가족끼리만 통하는 말과 단단히 엮여 있다. 이제 우리는 웃으면서 아버지를 기억하지만 그 웃음의 이면 어딘가에는 희미하게 이 상황이 거짓말 같다는 느낌이 깃들어 있다. 그러면 웃음소리가 점점 낮아진다. 슬픔이 지배적인 경험이고 여기에 다른 감정도 끼어 있어요. 온갖 기억이나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과 섞여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때때로 경멸이나 부끄러움도 일어나죠. 따라서 몇 달 동안 철저하게 꾸준히 깊은 슬픔이 이어지기보다 일종의 동요 상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가 더 빈번해요. 슬퍼하는 사이사이에 때때로 긍정적 감정 상태에서 미소 짓고 웃으며 다른 사람들과 유대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 슬픔에 잠기는 중에도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진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누구보다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조차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보나노의 말처럼 상실감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고통을 완전히 밀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제 역할을 하며 잘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사랑과 상실, 쓸쓸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집착을 놓길 강조하는 동량의 자세는 사별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해준다. 이런 자세에서는 사별의 슬픔을 억누르지 않는다. 달라이 라마조차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탄했다고 한다. 확실히 사랑을 억누르지도 않는다. 힌두교의 영적 지도자의 말에 따르면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흔한 통념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다. 집착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라는 조언이다. 나는 이런 관점에 지혜가 담겨 있다고 느낀다.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도 있다. 집착을 놓는 원칙이 이사처럼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할까? 아니면 자식을 잃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걷잡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의 파도 앞에서는 휩쓸려가 버리는 걸까? 나는 그 대답을 얻기 위해 비공식적 조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첫 번째 대상은 스리스리로 운 좋게도 예일대학교 포럼에서 하루 정도 인터뷰할 시간을 잡게 됐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대답했다. 부모라면 당연히 한탄하기 마련이지만 누군가의 죽음이나 병으로 슬픔에 빠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식에게 느끼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조차 집착하는 사랑이나 집착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과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서로 달라요. 집착이 없는 사랑은 자식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집착하는 사랑이에요. 물론 부모에게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인간은 차차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에게는 금방 적응하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찾아간 사람은 스티븐 하프라는 동료였다. 어린 아들을 둔 나에게 어머니로서의 조언도 해주었다. 모성애의 폭을 확장시켜 집착의 끈을 느슨하게 풀라며 자애로움의 전통을 상기시켰다. 더 많은 아이들을 당신의 자식처럼 사랑해야 해요. 당신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요. 집착을 넓히면 초연함을 얻게 되어 당신의 삶 속으로 더 넓은 의미의 지혜가 들어옵니다. 마침 스티븐은 스리스리가 말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부스스한 옅은 갈색 머리에 열성적이고 재능 있는 연극학교 졸업생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브루클린 부시윅의 길가 점포에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 한 칸짜리 교사지만 그 안에서 유쾌함이 흐른다. 일명 폭풍 속의 잔잔한 물로 불리는 이곳은 대부분 멕시코계 이민자들인 10대 아이들이 방과 후 안식처로 삼아 읽고 쓰기를 공부하며 문학과 연극에 몰입하고 있다. 아이들은 시, 소설, 희고록을 써서 돌아가며 자기가 쓴 글을 소리내어 읽고 이때 다른 아이들은 스티븐의 말처럼 성스러운 정숙 속에서 경청한다. 스티븐은 이 학교에서 일주일에 60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가족이 사는 집세도 겨우겨우 내고 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 다른 사람들은 별 인연도 없는 아이들에게 쏟는 사랑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하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교실에 들어오는 아이들 모두와 사랑이 빠져요.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해요. 모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지만 스티븐은 스리스리의 조언에 대해 묻자 호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다.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그 종이에는 인용문이 적혀 있었는데 조지 오웰이 쓴 글이었다. 요가 수행자들로 우글거리는 이 시대에는 자칫 비집착이 더 좋은 것이라거나 보통 사람이 비집착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단지 그렇게 하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넘겨지기 십상이다. 내 생각엔 심리적 뿌리로 거슬러가 볼 수 있다. 있다면 비집착의 주된 동기가 삶의 고통으로부터 그 중에서도 특히 성적이든 비성적이든 간에 힘든 일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열망이라고 본다. 스티븐이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대를 이해하면서 더 잘 사랑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사랑에도 서열이 있다고 봐요.
나는 학생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당연히 제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너무 독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마음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저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전적으로 느끼고 싶어요. 불교 사상에 감탄할 때가 많지만 또 한편으론 그 사상에 담긴 진짜 의미에 의문이 들기도 해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비정한 거 아닌가요? 할머니는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살 수 없어서 죽으면 그 영혼이 깃들어 살아갈 새 몸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계속 몸을 바꾸며 살아가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다 종국에 탄생과 죽음의 사이클을 깨면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몸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살 수 없어서 죽으면 그 영혼이 깃들어 살아갈 새 몸을 찾는다. 그리고 그 영혼은 계속 몸을 바꾸어가며 살아간다.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힌두교에서는 시신을 화장하고 그 재를 보관하지도 않아요. 모든 육신은 사실상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힌두교도들은 상실을 받아들이고 이번 생을 아주 한정된 생으로 볼 수 있어요. 힌두교도들도 큰 상실감을 느껴요. 하지만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의식이 더 강해요. 죽음이 삶의 일부다.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고 심지어 치료법을 찾아내는 과학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다고요. 일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때가 되었다면 때가 된 거예요. 슬픔이 사라진 척하지 말자.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들도 있으며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어야 하는 건 아님을 서로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 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서로 기억해줘야 해요. 차별의 슬픔이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킨다고요. 슬플 수도 행복할 수도 있고 또 그러기 마련이라고요. 같은 해나 같은 주에 심지어 같은 숨을 내쉬는 순간에도 슬픔과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차별의 슬픔을 겪는 사람이 다시 웃고 다시 미소 짓게 될 거라는 걸요. 앞으로 나아갈 테지만 그렇다고 훌훌 털어나간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요. 고통이 대물림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탈바꿈할 수 있는가? 앞 세대의 침묵은 다음 세대로 체화되어 전해진다.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계기는 달콤 씁쓸한 음악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왜 달콤 씁쓸한 음악을 듣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악에서 고향감과 순고함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풀고 싶었다. 하지만 챕터 4에서 말했던 문제 역시 또 하나의 계기였다. 내가 왜 눈물 없이는 어머니 얘기를 할 수 없는지,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찾아낸 해법은 어머니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적어도 맨하튼 중심부의 오픈센터에서 맞았던 어느 10월 아침까지는 그랬다. 나는 죽을 운명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을 벌이던 중 죽어가는 이들과 유족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 사제, 심리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에 참가 신청을 했다. 내가 관련 직업군은 아니었지만 이런 책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참가 자격이 되길 희망했다. 결국 희망대로 참가하게 되었을 때는 침착하면서도 살짝 초연한 느낌이었다. 전에 레드너 코헨 추모 콘서트에서 느꼈던 느낌과 다르지 않았다. 그 순간에는 미처 몰랐지만 이 자리에서 얼마 후 나는 어머니에 대해 품었던 수십 년 동안의 의문만이 아니라 달콤 씁쓸함이라는 훨씬 더 큰 문제에 대한 답까지 얻게 된다.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슬픔과 갈망을 변화시킬 방법도 배우게 된다. 슬픔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참가자들은 밝고 바람 잘 통하는 방에 모였다. 요가 수강실로도 쓰이는 곳이라 선반에는 접힌 담요와 텀블럭이 놓여 있었지만 그날은 앞쪽에 전신 해골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 놓인 작은 목재 테이블 위에 봉헌 양초 하나와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곧 삶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적힌 화이트보드가 보였다. 심리치료사이자 죽음인식 교육자이며 죽음인식 옹호 훈련 연구소 슬픔의 소금물에 절여져
들어보니 당신은 온전하고 건강한 개별적 존재로 살아온 적이 없는 것 같군요. 당신 자아의 일부는 여전히 16살에 꼼짝없이 매어 있어요. 여전히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길 원하고 있어요. 개별적 존재가 될 수 있거나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둘 다는 안 된다고 여기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물론 그의 말이 맞았다. 그 점은 나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삼키는 이어서 다른 말도 해주었다. 내가 나 자신의 슬픔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의 슬픔까지 짊어지고 있고 어머니의 어머니와 아버지 또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슬픔까지도 짊어지고 있다고. 내가 수세대의 슬픔을 짊어지고 있다고. 심카는 나에게 내 별자리를 물었다. 나는 점성술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순순히 물고기 자리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침투성이 있군요. 당신은 당신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 그러니까 이전 세대 사람들의 것을 구별짓기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현재 살아있는 세대들과는 그 사람들의 고통에 매달리지 않고도 이어갈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길모퉁이에서 만난 강도처럼 남대없이 나타나는 그 기묘한 눈물은 어머니의 갈등이 생기기 한참 전부터 내 평생에 걸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10살 때 여름 캠프에 가서 마지막 날 겪은 작별의 순간에도 나는 그런 눈물을 흘렸었다. 캠프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데다 집에 가는 게 좋아서도 그랬고 그때도 그런 내 감정이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상황과 잘 맞지 않아 어떤 우주적 방식 말고는 이유를 정확히 꼬집어낼 수 없는 그런 눈물이었다. 우리 가족은 이모와 고모, 삼촌과 외삼촌, 사촌이 거의 없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가 친척 거의 모두가 홀로코스트로 사망했다.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사라진 친척들의 빈자리는 100년 된 암갈색 사진이 대신 채워주었고 그 사진 속의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은 침울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웃지 않는 표정은 사진을 찍던 그 당시 1920년대 유럽에서 유행하던 사진 스타일이었지만 나는 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예상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그런 운명을 맞았다. 17살에 총망받는 랍비 문화생이었던 할아버지는 1926년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함께 가진 돈을 모두 모아 기차표를 샀다. 폴란드의 작은 마을 푸츠후에서 스타니슬라브라는 도시로 가는 기차표는 어떤 선도적 사상가가 앞으로 닥칠 일을 예견하는 강연을 듣기 위해 끄는 것이었다. 그 강연자는 폴란드계의 유대인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두 강대국이 있어요. 러시아와 독일입니다. 이 두 강대국은 주도권을 잡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광로에 계속 불을 붙이며 탄약과 총알과 온갖 파괴 도구를 준비하고 있어 종국엔 서로 충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폴란드계 유대인들이 그 와중에 휘말린 것입니다. 죄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조언을 해드리려 합니다. 피신하세요. 가능한 한 빨리 도망가세요. 제 온 목청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서 피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죄로 변하고 말 테니 여기서 도망치세요. 그 이듬해 할아버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신부, 그러니까 내 외할머니의 부모님에게 후원을 받아 혼자 미국으로 떠났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가족을 데려오려 했지만 브루클린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가난하게 사는 처지라 부양할 여력도 거처할 곳을 마련해줄 형편도 안 되었다. 스타니슬라브의 그 예언이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 위협이 실제고 또 얼마나 임박해 있었는지를 어느 누가 알았겠는가. 할아버지는 조금만 더 있다 데려오자고 밀었고 그러다 그만 강연자가 예언한 그대로 할아버지의 가족은 죄로 변하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봉사해온 신자들에게 반짝이는 눈과 쾌활한 목소리, 기분 좋은 웃음과 공감력을 뿜어내며 철학적 소질까지 갖춘 랍비였다.
할아버지는 탈무드를 외워서 깨고 있었고 기도를 이끌며 영혼을 인도해 주기도 했다. 어머니에게 할아버지는 이 모든 존재감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아주 헌신적인 아버지이기도 했다. 나에게 할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 같으면서도 아니기도 한 존재였다. 실제와 환상이 뒤섞인 인물 같았다. 할아버지에게서는 오래된 도서관에서 풍기는 냄새가 전해졌다. 할아버지의 작은 아파트를 채웠던 오래된 책 무더기 속에서 진이처럼 짠하고 나타난 사람 같았다. 할아버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의 가족이 몰살당한 일에 대해 끝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오후가 되면 한숨으로 보냈고 기차가 스타니슬라브를 방문했던 날 이후 거의 100년 후인 임종의 자리에서도 당신이 남겨두고 온 부모 형제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그가 속한 지역사회의 지배층의 존경도 받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길 잃은 영혼들과 함께했다. 그런 영혼들이 할아버지의 거실로 모여들어 할아버지를 따라 예배당에 갔다. 오이 네바흐. 할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신도들 중 누군가의 불행을 이야기해주면서 큰 한숨과 함께 자주 이 이디시어를 말했다. 오이 네바흐는 그 가여운 영혼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이디시어 중 하나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때 주방에서 놀다가 할아버지가 대화를 할 때마다 그 말을 해서 얻어들은 말이었다. 오이 네바흐는 내 유년기의 사파 캡션 같은 말이었다. 고통은 수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삼카의 말처럼 할아버지의 역사적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전해져 내 기묘한 눈물에 일조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어떤 메커니즘에 따른 것일까? 문화적 메커니즘, 아니면 가족적이거나 유전적 메커니즘, 그것도 아니면 세 가지 다일까? 이번 챕터에서는 바로 이 의문을 탐색해보려 한다. 더불어 다음의 의문도 풀어보려 한다. 달콤 씁쓸함한 전통이 가르쳐주고 있듯 우리의 과제가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현재의 고통과 자신의 개인적 과제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시대의 고통까지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 당신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슬픈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다. 당신의 가족사는 지난 몇 세기에 잘 알려진 대참사에 결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선조들이 농노나 노예였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선조들이 왕이나 여왕이었더라도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이나 알코올 중독, 학대를 비롯해 종국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낸 그 밖의 혼돈 사태로 이별의 고통을 맞았을 수도 있다. 우리는 누구나 뼛속 깊이에서 달콤 씁쓸함의 쓸쓸한 면을 안다. 워크숍에 다녀온 후 얼마치 않아 나는 팟캐스트의 진행자 크리스타 티벳의 마운튼 사람들은 격변적인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제 변했어. 예전의 내가 아니야. 라고 늘 말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 의문이 들기만 해요. 글쎄, 그게 대체 무슨 뜻이지? 당연히 같은 사람 아니야?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안 그래? 정말로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의 뜻을 환경적 영향이 너무 위압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체질상의 큰 변화가 일어나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는 의미로 봐요. 이 자녀들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부모님의 슬픔을 지켜보며
여전히 괴로움을 느꼈다. 죽은 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압박이 버거울 정도로 높았다. 분리, 특히 부모와의 분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40대와 50대인 사람들 대부분 자신을 누군가의 파트너나 누군가의 부모로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누구누구의 아들이나 딸로 칭하기도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늘 속에 살았다. 이 외에 더 가시적인 표식들도 나타났다. 생존자의 자녀들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비슷한 유형이지만 생존자 부모를 두지 않은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 트라우마적 상황에 노출될 경우 PTSD에 걸릴 가능성이 3배나 높았다. 임상적 우울증과 불안증에 더 취약했다. 게다가 혈액 검사에서 생존자들과 똑같은 신경 내분비계 호르몬 이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자녀군에서 확실히 두드러지는 특정의 정서적 유전 질형은 대체 어떻게 전해졌을까? 주로 양육 방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관련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런 형질이 어떤 식으로든 DNA에 새겨져 있었던 것일까? 부모의 트라우마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될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증거였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에서 치유하는 법. 초세대적 치유는 여러 형태를 취하며 모두 다 선조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수반된다. 그 한 방법은 예후다가 학술지 정신의학 최신 연구에서 발표한 2014년 연구를 통해 발견한 정신요법으로 측정 가능한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라우마를 입은 쥐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키울 경우 후손들을 정서적 상처에서 해방시켜 줄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만수인은 2016년 연구에서 트라우마 입은 쥐를 달리기용 쳇바퀴와 미로가 풍족히 설치된 우리에서 자라게 한 결과 자손들에게 고통의 징후를 물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치료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만큼 이 책에서 그 모두를 살펴보기에는 무리다. 다만 이런 치료의 목적 한 가지는 자신의 패턴에 주목하도록 또 그 패턴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박사님이 해주셨던 말이 기억나요. 박사님은 제가 충격 완충 장치가 빈약하니 충격이 그냥 지나가게 둬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제 생태상 극단적 반응을 나타내고서야 충격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충격 완충 장치라는 비유는 예후다가 해준 말이 아니라 그 내담자가 치료에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었다. 정신요법을 통해서든 스스로 진실을 발견해내는 과정을 통해서든 우리 선조들을 이해하는 방식의 치료법도 있다. 선조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로써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치유법이다. 한 예로 싱어송라이터 윌리엄스의 명곡 After All을 보자. 그녀는 선조들이 겪은 고통을 마주함으로써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우울증을 고치게 된 이야기를 담은 이 곡에서 나는 내 가족이 들려줄 진실이 더 있다는 걸 알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부모님의 힘겨운 유년기를 탐구하며 부모님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되었다고 노래한다. 하지만 때로는 탐구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도 시간을 거슬러 가는 방법이 되어준다. 고통이 비롯된 곳으로 물리적 여행을 가보는 것 역시 때때로 도움이 된다. 후손들에게까지 나타나는 노예의 트라우마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이번 챕터를 쓰던 중에 친구 제리 빙엄에게 이메일을 받았다. 내 향성에 주력하는 팟캐스트의 개설자이자 진행자인 그녀는 시카고에 살지만 당시에는 뜻하지 않게 출장을 가게 되어 세네갈에서 이메일을 보내왔다. 아메리카계 미국인인 제리는 세네갈에서 우리 선조들이 미국으로 보내지기 전에 붙잡혀 있던 최종 장소인 고래섬에 가게 되었다고 했다. 투어 가이드들에게 들어보니 그 섬은 포르투갈인, 네덜란드인, 영국인에게 점령되어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한 최종 항구로 이용되었다고 해요. 이곳에 여러 방에 남자들과 여자들을 쌓아놓고 목숨이 붙어있도록 하루에 한 번만 먹을 것을 주었대요. 죽으면 그 시체를 바다에 내던졌고요. 그녀의 이메일에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어둡고 눅눅해 보이는 방의 좁은 은빛 창문 밖으로 노예로 잡혀온 이들을 영영 데리고 갈 바다가 보이는 사진부터 제리가 일명 돌아올 수 없는 문에 서 있는 사진, 억류 장소가 두 공간으로 분리되어 한쪽은 여자들, 또 한쪽은 아이들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어머니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았음을 상기시키는 구역질나는 사진까지 모두 보고 나면 쉬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그런 끔찍한 생이별의 고통을 주다니 정말 너무했다. 그런데 제리는 뜻밖의 놀라운 이야기를 덧붙였다. 나에겐 이곳이 신성한 땅처럼 느껴져요. 그토록 고통스럽고 슬픈 곳을 신성한 곳으로 표현한 것에 나는 감동했다. 희생, sacrifice라는 말이 신성하게 만들다. to make sacrifice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떠올라 제리가 그 어원을 좋게 잘 쓰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나는 제리에게 괜찮다면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대답은 예후다를 상기시켰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치유로, 즉 씁쓸함을 달콤함으로 탈바꿈시키는 것과 맞닿아 있는 대답이었다. 그렇게 신성하게 느껴진 이유는 수백만 명에 이르렀을지 모를 노예들이 내 선조들이 그리 오래전도 아닌 시대에 서 있었던 그 땅을 내가 밟고 서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신성하게 느껴진 이유는 수백만 명에 이르렀을지 모를 노예들이 내 선조들이 그리 오래전도 아닌 시대에 서 있었을 땅을 내가 밟고 서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선조들의 영혼이 느껴졌어요. 선조들의 정신이 느껴졌어요.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는 두려움, 불안, 아픔, 비통함, 분노, 공포와 함께 뭔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 감정들은 나의 것이 아니었어요. 선조들의 감정이었어요. 선조들의 슬픔, 침울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족쇄가 채워져 있는데도 느껴지는 외로움까지 다요. 자신들은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채로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끌려가 강제로 노예가 되고 다른 자들은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며 이득을 챙기는 상황이었으니 그럴 만도 하겠지요. 그곳에서 선조들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발가벗겨지거나 어쩌면 거의 발가벗겨진 채로 같이 쇠사슬에 매어 자신들의 대소변을 깔고 앉고 누우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깜깜하기만 했을 그 모습들을요. 그곳에 서서 선조들의 감정이라고 느껴지는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동시에 기쁨, 자부심, 힘, 권능이 실린 나의 감정들도 함께 다가왔어요. 나에게 드는 생각들은 오로지 우리 민족이 정말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선조들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싫어요. 선조들이 살았던 삶은 정말 싫지만 선조들도 우리가 이룬 진전을 보면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많이 들어요. 내가 받아온 것들을 하나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겠다는 책임감도요. 태어나 지금과 같은 삶을 누리며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받으면서 나를 최우선시하며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곳을 떠나올 때는 우리 인종과 문화에 대한 책임감을 생각했어요. 우리의 근원이 어디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대우를 받았고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 수세대 후에 어떤 번영을 이루어냈는지를 이해하게 되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나 자신이 선조들의 비극과 슬픔의 발현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이 들어요. 비슷한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돕자. 우리 자신을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자. 윌리엄스 애프터 올.
이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 주렴. 이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 주렴. 우리 누구나 지금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지금의 정체성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그 선조들과 나누는 상호작용 방식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삶은 우리 자신만의 삶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품어야 한다. 그리고 원래 세상 만사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 없고 삶은 달콤 씁쓸할 만큼 그것이 전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죄책감에 빠지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그것이 뭐든 당신이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여전히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품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런 사실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 챕터 2에서 소개한 시인 루미의 아름다운 시 사랑의 개들에서 읊고 있듯 도움을 원하는 당신의 순수한 슬픔은 비밀의 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표현하는 갈망이 사실은 응답의 메시지이며 우리를 눈물짓게 하는 슬픔이 사실은 우리를 결속으로 끌어당겨주기 때문이다. 고향에 이르는 길. 그럼에도 당신은 이 삶에서 얻고 싶어 하던 것을 얻었나요? 예. 원하던 그건 무엇이었나요? 나 자신이 이 지상에서 사랑받는 존재라고 자부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이 삶에서 얻고 싶어 하던 것을 얻었나요? 네. 원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나 자신이 이 지상에서 사랑받는 존재라고 자부하고 느끼는 겁니다.
네가 이 정도로 집착하는 걸 보면 그 남자가 네가 갈망하는 뭔가를 상징하는 거야. 네가 갈망하는 게 뭐야? 나오미가 돌연 진지해져서 물었다. 그때 갑자기 답이 떠올랐다. 라울은 내가 4살 때부터 갈망해온 글을 쓰며 사는 삶의 상징이었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사절인 셈이었다. 그리니치 빌리지 타운하우스도 역시 그런 딴 세상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종표였다. 그러자 네가 이 정도로 집착하는 걸 보면 그 남자가 네가 갈망하는 뭔가를 상징하는 거야. 나오미는 푸른색 큰 눈을 꿰뚫어 보듯 나를 응시했다. 네가 갈망하는 게 뭐야? 나오미가 돌연 진지해져서 물었다. 그때 갑자기 답이 떠올랐다. 라울은 내가 4살 때부터 갈망해온 글 쓰며 사는 삶의 상징이었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사절인 셈이었다. 그리니치 빌리지 타운하우스도 역시 그런 딴 세상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였다. 로펌에서 일하던 수년간의 나는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 부동산의 차원에서 생각했지만 고양이 관건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집착이 사라졌다. 여전히 라울을 사랑했지만 예뻐 하는 사촌을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이었다. 더는 성적 끌림도 절박함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그리니치 빌리지 타운하우스가 너무 좋았지만 이제는 그 집을 꼭 소유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번엔 당신에게 내가 같은 질문을 던져보겠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다.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상징들을 찾아내고 또 그 상징들의 의미를 짚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보다는 다른 질문들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내 커리어상의 목표는 뭐지? 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할까? 아무개가 적절한 배우자감일까? 어떻게 하면 도덕적이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까지 나를 특징 짓게 해야 할까? 언제쯤 은퇴해야 할까?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아주 깊은 관점에서 자문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 당신만의 독특한 각인과 독자적 임무, 말로 표현할 길 없는 소명이 뭔지를 물어본 적이 있는가? 지상에서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고향은 어디인지 물어본 적은? 실제로 자리 잡고 앉아 종이 맨 위에 고향이라고 써놓고 잠시 있어 보면 어디서 뭐라고 쓸 것 같은가? 그리고 당신이 달콤 씁쓸한 기질을 가지고 있거나 인생 경험을 통해 그런 기질을 갖게 된 사람이라면 내면의 멜랑콜리를 어떻게 품을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혹시 당신의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당신의 갈망을 소속감으로 전환시키는데 유용할 만한 어떤 오래되고 잘 알려진 전통에 속해 있다는 깨달음이 든 적은 없는가? 이번에 다음과 같은 자문을 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당신이 아주 좋아하는 예술가나 뮤지션, 운동선수, 기업가, 과학자, 영적 지도자는 누구이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징하는 의미는 뭔가? 잘 떨쳐내지 못하는 아픔은 무엇인가? 그 아픔이 당신의 창의성의 제물이 될 수는 없을까? 비슷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을 치유해 줄 만한 방법은 없을까? 당신의 아픔이 레너드 코헨의 말처럼 해와 달을 품을 방법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 당신은 자신만의 특별한 슬픔과 갈망에 깃든 교훈을 알고 있는가? 혹시 당신의 정체성과 밥벌이 직업 사이에서 심한 격차를 겪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이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나 너무 안 하거나 충족감을 주는 일이나 당신에게 맞는 조직 문화를 원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다. 아니면 당신에게 필요한 일이 당신의 공식적 직업이나 수입원과 별 관계가 없다는 메시지거나 당신의 열망이 당신에게 보내고 있을지 모를 그 위에 무수한 메시지다. 아니면 혹시 자녀들이 웃을 때 전율을 느끼지만 울 때는 너무 심한 대리적 고통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이는 눈물도 삶의 일부라는 점과 아이들이 슬픔을 잘 다룰 수 있다는 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온 메시지다. 부모님이나 5대 조부모님의 슬픔을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의 몸으로 선조들이 겪은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있지는 않은가? 과잉각성이나 예민한 분노나 끈질기게 먹구름이 따라다니는 기분에 의해 세상과의 관계에 지장받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여러 시대의 고통을 탈바꿈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글로 쏟아내는 방법도 괜찮다.
지금 혹시 이별이나 사별로 슬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은 분리가 가장 기본적인 심적 고통이다. 뿐만 아니라 애착은 우리의 가장 마음 깊은 곳의 욕망이다. 당신과 똑같이 자신의 슬픔을 넘어서기 위해 몸부림치며 띄엄띄엄이라도 서서히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하나로 이어졌다고 인식할 때 비로소 당신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지금 혹시 완벽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하고 있지 않은가? 매력 넘치는 커플이 컴포터블 자동차를 몰고 어딘지 모를 곳으로 커브를 돌리는 아이콘적 광고들에서 그런 류의 사랑을 꿈꾸는가? 하지만 당신은 그런 광고의 핵심이 눈부신 커플이 아니라 빛나는 자동차가 향해 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곳임을 차츰 깨닫게 될 수도 있다. 그 커브길만 돌면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세상의 불꽃이 바로 그들의 내면에서 불붙여지고 있다고. 또한 얼핏 보기에 도달하기 힘든 세상이 우리의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잘 자라고 입맞춤을 해주는 순간 기타 연주 소리에 환희의 전율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죽은 작가가 표현한 황금 같은 진실을 잊게 되는 순간 등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 커플이 절대 그 세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도달하더라도 계속 머물지는 못하리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는 우리를 열망으로 내모는 힘이 있다. 이런 커플이 자동차를 몰아가는 세상은 영원히 커브길 너머에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애를 태우는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로펌을 나오고 라울과의 관계를 끝낸 지 얼마 후에 나는 지금의 남편인 켄을 만났다. 그 역시 작가였고 1990년대에는 가장 유혈낭잔 전쟁 지역이었던 캄보디아, 소말리아, 르완다, 아이티, 리베리아 등지에서 UN 평화 유지 협상 활동을 벌였다. 켄이 그런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활기 넘치는 성격 이면에 다른 세상을 향한 갈망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켄은 홀로코스트의 유산과 씨름하며 자랐다. 10살 때 켄은 뜬 눈으로 누워서 다락방에 안네 프랑크를 숨겨줄 용기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증명되었듯 켄은 그랬을 사람이었다. 1990년대의 켄은 폭풍같이 거친 인간성, 소년병의 세계, 집단 성폭행, 식인, 집단 학살이 벌어지는 현장에 직접 뛰어들었다. 한 어린 친구가 매복 공격 이후 소말리아의 수술대비에서 죽어갈 때 야전병원 밖에서 속수무책으로 기다린 적도 있고 90일 동안 마체테, 중남미에서 쓰는 벌채용 칼로 80만 명이 학살당해 사망률이 나치 수용소의 학살 인원을 넘어섰던 루안다에서는 UN 전범재판소를 위한 증거 수집 활동을 했다. 이때 턱뼈, 쇄골, 두개골, 엄마뼈의 품 안에 안긴 갓난아기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뼈밭을 걸으며 올라오는 악취때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그런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자각되어서 구역질이 나오려는 것을 애써 참았다. 현장에서 그렇게 7년을 보낸 후에는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쓸데없는 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해도 여전히 나쁜 자들이 나오고 팔다리 잘린 시신들이 널브러지고 무관심한 방관자들이 나왔다. 아무리 선의가 펼쳐져도 아무리 영웅적인 단체나 훌륭한 국가나 순수한 동기를 가진 개개인이 나와도 언제 어디서든 상황은 잔혹하게 변할 수 있었다. 켄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고향은 그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고향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었고 필요하면 언제든 에어컨을 쐬고 주방 수도꼭지를 틀면 온도를 뜨겁거나 차갑게 마음대로 조절해 물을 콸콸 쓸 수 있는 기분 좋은 충격이었다. 하지만 고향은 이브가 사과를 먹은 후의 에덴 동산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잊지 말자는 말들을 곧잘 한다. 하지만 켄에게는 잊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없었다. 자신이 직접 본 현장의 모습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일들이 뇌리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유일한 선택안은 그 모든 일을 글로 쓰는 것이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참상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켄은 글을 쓸 때 책상에 액자 낀 사진을 하나 놔두었다. 루안다의 넓은 뼈밭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수많은 해가 흐른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켄은 누구보다 아끼는 유엔의 친구 2명과 함께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일들을 책으로 엮어 곧 출간을 앞두고 있었다. 참고로 이 책은 내가 켄의 아내가 아니었더라도 탁월하고 신랄한 작품이라고 평했을 만한 저서다. 반면에 나는 실패한 법조인 경력과 직접 쓴 시 몇 편이 다였다. 하지만 2번째 데이트 때 나는 내가 쓴 14행시를 가져가 켄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난 후 켄이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내왔다. 대박! 완전 대박! 계속 써봐요. 딴 일은 다 제쳐둬요. 글을 써요. 글을 써요. 여인님, 글을 쓰라고요. 켄이 그렇게 믿어준 덕분에 나의 글쓰기에 대한 갈망은 현실이 되었다. 요즘 켄을 보고 있으면 꼭두 새벽에 2 아들의 축구화 끈을 이중 매듭으로 묶어주고 내 사무실 밖 정원에 1000송이나 되는 야생화를 심어주고 우리 집 강아지와 잠깐만 패치 게임을 해주려다가도 몇 시간씩 같이 놀아주기도 하는 등의 모습에서 우리의 공감대가 글쓰기를 넘어선다는 생각이 든다. 일상생활 속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소소한 순간들은 켄에겐 일종의 예술적 표현의 순간이다. 말하자면 소소한 평온을 일과 속에서 조용하고 달콤 씁쓸하게 기리는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기 동안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정서적 세계도 떨어져 있었지만 켄은 갓 시작해 미숙한 내 글을 통해 또 나는 켄의 글을 통해 서로가 평화로운 회복이라는 예술의 같은 갈망을 품고 있었음을 알아봤었던 것이 틀림없다. 우리 주변에 흩뿌려진 신성함의 파편을 찾아서
지금 교사라면 수전 데이비드의 영어 선생님이 수전에게 노트를 건네주며 있는 그대로 글을 써보게 해주었듯 당신의 학생들에게도 저마다의 삶의 씁쓸함과 달콤함을 표현해볼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관리자라면 슬픔이 직장의 마지막 남은 심각한 금기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문화, 즉 긍정적이고 애정어리면서 어둠은 빛과 함께 온다는 점을 인정하는 달콤 씁쓸함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 에너지가 깃든 문화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예술 지망가나 현업 예술가라면 그것이 뭐든 해소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창의성의 제물로 삼으라는 말을 차츰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이 가장 마음 깊은 곳에 품은 열망이 영적 근원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영적 교감은 물론 사랑받는 이와의 결합까지 체험하려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콰이어트의 저자 수전 케인의 인간 감정에 대한 탐구. 사실 우리의 인생은 늘 달콤하고 씁쓸하다. 탄생과 죽음이 그렇고 입학과 졸업, 입사와 퇴사, 화려한 데뷔와 조용한 은퇴 등 이러한 이중성을 무시하고 어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유지될 수 없는 가면극을 고집하는 것과 같다. 김경일. 이 책은 정말 놀랍다. 내가 몇 년 동안 읽은 책 중 가장 우아하고 인간적인 책이다. 이 강력한 이야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준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후에도 그 달콤 씁쓸한 아름다움이 당신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데니엘 핑크. 이 책은 당신의 눈을 뜨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혼의 노래를 불러주는 희귀한 책이다. 수전 케인은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었고 이번에는 우리의 가장 무거운 감정들을 오랫동안 지나온 빛으로 능숙하게 그려내고 있다. 애덤 그랜트. 드디어 비터스위트, 비럴스윗 수전 케인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